네, 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가 급락 하루 만에 반등을 시도하면서 어제 하락했던 국내 증시도 오늘 좀 같이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좀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의 충격을 그래도 빠르게 회복해주는 미국 증시였습니다. 고맙기도 한데요. 간밤의 마감 상황, 그리고 특징주 현황, 서영 앵커와 함께 글로벌 비트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전날에 빨간불 켜면서 흘러내렸던 뉴욕 증시, 간밤에는 그래도 반등하면서 좋은 흐름 나타냈습니다. M7 종목들 흐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0.6%가량 소폭 상승했는데요. 애플을 제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계속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나가는 중입니다. 시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부문에서의 성장세가 도드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AI 훈풍의 수혜를 받으면서 이 시가총액 1위 자리를 견고히 할 것이다 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위인 애플 보겠습니다. 0.59%, 0.6%가량 소폭 하락했는데요. 최근 주가 흐름 보시면요.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얼마 전에 비전 프로를 내놓았는데요. 이 헤드셋이 안 그래도 비싼데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되팔리는 등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화웨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이 이 XR 헤드셋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또 유럽연합에서 애플의 아이메시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등 몇몇 서비스들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긍정적인 소식도 추가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주가 2.3%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3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마존을 넘어선 지 단 하루 만에 옆에 알파벳의 시가총액을 또 넘어선 거죠.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시가총액 20위, 그리고 1년 전까지만 해도 7위에 머물렀었는데 단숨에 3위까지 치고 올라온 것을 보니까 AI 훈풍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또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알파벳 보겠습니다. 알파벳은 0.57% 상승했고요. 메타는 2.82% 상승했습니다. 메타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애플의 비전 프로를 써보고서는 메타의 헤드셋인 퀘스트 3가 훨씬 더 낫다라는 평가를 내려서 이 점이 또 주목을 받고 있고요. 테슬라 주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주가는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면 2.47% 상승했습니다. 간밤에 2.47% 올랐는데 연초 대비해서는 25%가량 하락세를 계속 나타내고 있죠. 배런스에서는 최근 테슬라의 언더퍼폼이 심각한 이유로 실적 컨센서스가 크게 하향된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흐름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필수 소비재 그리고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섹터가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MD, 인텔 그리고 퀄컴 등이 상승하면서 초록불 켜며 올랐고요. 또 넷플릭스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4%가량 올랐습니다. 4.47% 올랐죠. 최근 글로벌 OTT 시장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디즈니와 파라마운트 등 다른 OTT들은 가입자가 이탈하거나 손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는 실적 내용만 봐도 가입자도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의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여행 관련주 쪽 보겠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실적을 냈는데요.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하기는 했지만 순손실 규모가 확대되자 빨간불 켜면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MGM 리조트도 보면요. 나홀로 빨간불 켜면서 급락세 나타냈는데요. 호실적을 냈지만 노조 파업 여파로 인해서 급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를 하면서 2%가량 하락해 76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에너지 섹터는 종목별 차이를 보이면서 소폭 하락세입니다. 네, 그러면 ETF 흐름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SPY, QQQ 등 인덱스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 0.85%, 1%가량 상승하면서 거래에 마쳤고요. 또 나스닥 레버리진 TQQQ는 3%가량 급등했습니다. 섹터별로 보시면요. 좀 더 화면 넓게 보겠습니다. SOXL,
반도체 지수 레버리지 상품이죠. 6% 정도 급등세 나타냈고요. 그리고 바이오테크 추종하고 있는 XPI 2.7%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스몰캡 종목들 흐름이 도드라졌습니다. IWM이 2%대 올랐고 그리고 레버리지 ETF인 TNA의 경우 7.4% 급등세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별 ETF별 흐름 살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글로벌 비트 이어가 보겠습니다. 간밤에는 CPI에 이어서 PPI도 발표가 됐고요. 영란은행도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과연 간밤에는 어느 정도 선까지 터치를 해냈는지까지 전반적으로 오늘의 헤드라인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우리가 연준 인사들의 이야기를 할 때는 이 기자의 발언들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오스탄 골수비 총재의 발언을 기사로 다뤘습니다. 간밤에 골수비 총재 깜짝 놀랐던 시장의 심리를 좀 달래주는 발언을 내놨는데 사실 골수비 총재는 비둘기파적인 총재로 또 유명하기도 합니다. 어떤 발언을 내놨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골수비 총재는 현지 시간 14일 뉴욕에서 열린 외교관계위원회 토론 자리에서 연준이 2% 목표치로 돌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 인플레이션이 반드시 지난해 마지막 6개월 동안만큼 낮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한 달간의 CPI가 나왔다고 해서 흥분하지 말자며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라스트 마일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견해에는 이의를 제기하며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2%로 끌어내리는 것이 이전보다 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주거비와 관련해서는 둔화가 예상만큼 빨리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도 지금 속속 발언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지역은행 부동산 위기와 관련해서 아직은 버틸만 하다라는 발언들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오는 발언들, 특이사항이 있으면 체크해서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PPI도 함께 살펴보시죠. 생산자 물가지수 보통 CPI보다 좀 선행해서 움직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0.2%포인트, 지난 연말에 내놓았던 것보다 12월 수치를 하향 수정을 했고요. 10월과 11월 수치에는 변동이 없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CPI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까지 다음 수치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국토부 장관,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해서 해임, 탄핵 결의안이 가결이 된 상황입니다. 이 소식 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화당의 하원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공화당은 하원에서 조금 더 장악력이 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의 탄핵안 가결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보시죠.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국 하원이 현지 시간 13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의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현직 강요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약 1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의 탄핵 사유는 국경 통제 실패입니다. 공화당은 최근 몇 년간 남부 국경에서 불법 입국이 기록적으로 급증했다며 그 책임이 마요르카스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은 늘어나는 연방정부의 부채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법, IRA 보조금 지급 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이런 카드를 꺼내 들었으니까 상원에서도 반응이 좀 있어야겠죠. 모두가 잠든 시간에 950 조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거기다가 대만까지 지원하는 지원법을 통과시킨 모습도 함께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연방정부의 부채가 어느 정도이길래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양 당이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데이터가 2020년에서 끊겨 있기는 합니다만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차로의 친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해
위한 부채들이 꾸준히 증가해 왔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에도 역시 부채는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그런 만큼 연방정부 셧다운 얘기가 일단 3월까지는 진정이 되어 있을 텐데 앞으로 이런 갈등의 뇌관이 얼마나 더 확산되게 될지 지역은행 부채와 관련해서도 함께 우리가 주의를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미국 주식 정보인데요. 성장세에 비해서 싼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와 관련해서 머니투데이가 배런스의 기사를 인용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중에는 이 단 2종목만 들어있다고 하는데 12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인지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배런스는 러셀 1000기업 가운데 올해 매출액 성장률이 최소 12% 넘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PEG가 가장 낮은 12개 종목을 선별해 소개했습니다. 이 12개 종목의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는 엔비디아와 아마존만 포함됐습니다. 아마존은 올해 매출액이 12%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간신히 매출액 성장률 기준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외에 마케팅 플랫폼인 에로빈, 가스 인프라 제공업체인 뉴포트리스 에너지, 태양광 장비 제조회사인 퍼스트솔라, 제약업체인 뉴로크린 바이오사이언스와 바이오마린 파마소티컬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와 아마존의 주가 추이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위쪽에 파란 선이 엔비디아고요. 노란 선이 아마존의 올해 YTD 수익률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선행 PER이 35배가량으로 S&P 500이 나타내고 있는 PER의 20배보다는 상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확률에 배런스가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엔비디아와 아마존이 함께 포함이 됐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에 다시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간밤에 시총 1조 달러를 다시 회복을 했고요. 글로벌 마켓캡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머무르게 된 비트코인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5만 1000달러 선까지 회복을 했다라는 간밤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비트코인 가격은 21%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달 초 시장 심리에 부담을 주었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ETF의 유출이 크게 줄고 현물 비트코인 ETF 덕분에 비트코인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은 4월로 예정된 비트코인 코드로 작성된 공급 제한 이벤트인 반감기도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이 반감기에 앞서 몇 달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시총 1조 달러를 회복하면서 은보다는 조금 낮지만 메타를 거의 추격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앞두고 얼마나 더 시총을 몸집을 확대하게 될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앞서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이 비트코인의 자금 유입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도 전해드렸는데 이 각 비트코인의 현물 ETF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자금의 동향까지 함께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에는 EII에서 발표한 주간 원유 재고가 유가를 다소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10시 미국 시간으로 10시를 기점으로 점차적으로 낙폭을 좀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6%가량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지금 현재 7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고요. 오늘의 신볼은 해리 맹커와 함께 이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신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마감 상황을 보면 막판에 굉장히 반등을 크게 시도했다라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나스닥은 1.3% 급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마감이 되었는데 장중에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기도 했는데 오후 들어서 크게 급등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하락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장중에 약보합권까지 네 번의 하락을 시도하다가 결국에 상승 마감, S&P 500 지수도 1% 가까이 상승 마감했는데 모두 장 막판에 좀 급등을 나타내면서 오늘 국내 증시의 훈풍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로빈후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 로빈후드가 오늘 정규장에서 13%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장 시작 전에 실적을 낸 이후에 시작 전에도 급등 흐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1년으로 보더라도 최근 고개를 드는 모습이 굉장히 특징적이고요. 개장 전 정규장 급등세를 나타냄에 따라서 실적을 발표함에 따라서 이 급등 흐름을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고개를 드는 모습에 좀 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로빈후드의 실적. 사실 컨센서스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주당 순이익이 적자, 손실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예상을 뒤집고 이익 전환을 나타냈고요. 특히 2023년 4분기 실적 발표를 봤을 때 1년 전인 2022년 4분기 실적 발표보다 굉장히 성장이 확장됐다. 글로벌 확장이 확연히 보였다라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1년 전에는 주당 순이익이 12센트의 손실을 나타낸 바 있는데요. 1년 만에 되게 괄목할 만한 실적을 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CPI 충격 이후에 지금 페드 당국자의 의원들이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번 발언들 보실까요? 골스비 연은 총재, CPI가 아닌 PC 물가지수가 중요하다. 이거 한 달에 CPI 한 달치 나온 것만으로도 너무 과대하여 평가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시장을 좀 진화하는 모습에 나섰고요. 증시가 올해 상반기 고점을 아직 찍지 않았다라는 펀드 스트레스의 톱니 본부장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자세하게 이항용 위원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